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존경하는 대법관님, 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저희 소회와 저희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의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해 6월 말 국회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 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특검 주장대로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 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이외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들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고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이 500만 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간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풀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 명, 그 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치면 4,000여 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화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소를 이용한 두루미 마을이라는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풀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이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놨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봉태든 100만 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 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직 궁색했으면 100만 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 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이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 자료를 주고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이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부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 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항소심 판결이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이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월 당일 해당 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당일 저녁 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입니다.
항소심의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해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에서 30분, 독대 후 10분 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 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 식사용으로 포장해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동안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에서 30분 내외, 독대 후 10여 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